인생의 긴 여정을 지나 이제 저무는 언덕 위에 서 있는 여러분, 그리고 저의 이야기를 들으러 오신 소중한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쥐고 계십니까? 80년 넘는 세월을 살며 언어의 집을 짓고 생애 끝자락에서 죽음이라는 손님을 맞이하며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젊은 날 그토록 집착했던 성취나 명예보다 노년의 평화를 깨뜨리는 것은 다름 아닌 가장 가까운 이들과의 얽히고 설킨 돈과 정의 매듭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나를 둘러싼 담장을 낮추는 과정이 아니라 오히려 내 안에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 마음의 빗장을 단단히 걸어 잠가야 하는 시간입니다. 흔히들 50세가 넘고 60세가 되면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모든 것을 베풀어야 한다고 말하지요. 하지만 저는 감히 말합니다. 노년의 인색함은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남은 생에 대한 예의이자 마지막까지 품위를 지키기 위한 처절한 방어선입니다. 제가 평생을 공부하고 글을 쓰며 발견한 인간의 마음은 참으로 묘합니다. 특히 피를 나눈 친척이라는 존재는 때로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이불이 되어주지만 때로는 내 노년의 마지막 보루를 무너뜨리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돈을 빌려준다는 것은 단순히 화폐를 건네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평생 땀 흘려 일한 시간의 결정체를 건네는 것이며 당신의 남은 여생을 담보로 잡히는 위험한 계약입니다. 특히 인생의 황황기에 접어든 이들에게 돈은 단순한 물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플 때 나를 지켜줄 약값이고 외로울 때 나를 따뜻하게 해줄 온기이며 누구에게도 굽실거리지 않아도 될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혈연이라는 이름에 덫에 걸려 이 소중한 자존심을 너무나 쉽게 내어줍니다. 거절하면 비정하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혹은 조카가 어렵다는데 동생이 죽겠다는데 어쩌겠나 하는 마음으로 말이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건넨 그 돈은 상대방에게는 잠깐의 갈증을 해소해줄 물 한 잔일지 모르나 당신에게는 생명줄과도 같은 우물의 마지막 한 바가지일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다시 우물을 팔 힘이라도 있지만 노년에는 한 번 마른 우물은 다시 채워지지 않습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이 혈연에게 베푼 호의가 원망으로 돌아오고 결국엔 돈도 잃고 사람도 잃은 채 빈방에서 눈물 짓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운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이라는 한국 특유의 문화는 아름답지만 그 안에는 너와 나의 경계가 없다는 위험한 발상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남이가라는 한마디에 내 노후의 안녕을 맞바꾸는 것은 미덕이 아니라 어리석음입니다. 내가 바로 서지 못하면 누구도 도울 수 없고 내가 무너지면 나를 의지하던 가족 전체가 무너지는 법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노년에 절대 돈을 빌려주어서는 안 될 두 부류의 친척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색해지라는 권유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남은 생을 더 가치 있게 그리고 상처받지 않고 지켜낼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의 나눔입니다. 제 말이 조금은 차갑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누워있는 환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달콤한 사탕이 아니라 쓴 약이듯이 저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평온한 노후를 지키는 처방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혼자 와서 혼자 가는 길 위에 있습니다. 그 길에서 마지막까지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타인의 고마움이 아니라 내 손에 쥐어진 작은 여유와 평화로운 마음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마음의 귀로 들어보십시오.
이것은 제가 죽음의 문턱에서 되돌아본 생의 마지막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준엄한 가르침입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의 부탁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혹은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 때문에 속으로 앓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법을 배워보시죠. 여러분의 노년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닌 오직 당신만의 고귀한 시간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경계해야 할 부류는 바로 피해자의 가면을 쓴 게으른 약자들입니다. 이들은 항상 친척들 사이에서 가장 아픈 손가락을 자처합니다. 모일 때마다 자신의 불행을 굴리고 굴려 산더미처럼 부풀려 이야기하곤 하죠. 형님은 형편이 좀 나으시잖아요. 작은아버지,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정말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며 우리의 측은지심을 공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평생 언어의 이면을 들여다보며 깨달은 것은 눈물 섞인 그들의 호소 속에 책임이라는 단어는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부류의 친척들은 대개 자신의 가난이나 실패를 시대의 탓, 운의 탓, 혹은 도와주지 않는 주변 사람들의 탓으로 돌립니다. 그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독에 금이 갔다면 먼저 그 금을 떼어야 하는데 그들은 그저 남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채우기만을 바랍니다. 노년에 접어든 여러분이 그들의 고단한 삶을 가엽게 여기는 그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 세대는 워낙 정이 많고 특히 내 집안 식구가 굶는 꼴은 못 본다는 유교적 의리가 몸에 배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빌려간 그 돈은 어디로 갑니까? 정말로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이 됩니까? 안타깝게도 대부분은 일시적인 갈증을 달래는 데 쓰이거나 심지어는 자신의 나태함을 연장하는 도구로 전락합니다. 여러분이 땀 흘려 모은 노후 자금이 누군가의 도박 빚으로 혹은 허황된 사업 자금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는 것만큼 비참한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돈을 잃는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가치가 부정당하는 고통입니다. 지혜로운 노년은 도움과 방관의 차이를 압니다. 진정으로 돕는다는 것은 그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지켜봐 주는 것이지 그의 짐을 대신 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50대 이후에 여러분은 이미 체력도 정신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남의 짐을 대신 들고 가다가는 목적지에 닿기도 전에 여러분이 먼저 쓰러지고 맙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노인이 그때 친척 조카만 안 도와줬어도 지금 이렇게 비참하지는 않았을 텐데 라며 뒤늦은 후회를 합니다. 상대는 당신의 호의를 권리로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 도와주면 고마워하지만 두 번, 세 번 계속되면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다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거절하면 그들은 고마움은 잊은 채 당신을 천하에 매정한 사람으로 몰아세웁니다. 이것이 인간 본성의 어두운 단면입니다. 결국 돈도 잃고 혈연의 정마저 진흙탕 속에 처박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애로운 어른이 된다는 것이 모든 요구를 들어주는 예스맨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진정한 어른은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내 형편이 이제는 누군가를 도울 처지가 못 된다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들이 흘리는 눈물에 마음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 눈물은 대개 당신의 돈을 향한 것이지 당신의 영혼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노년의 돈은 내 몸의 일부와 같습니다. 내 팔다리가 잘려나가는데 아프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첫 번째 부류의 친척들에게 돈을 건네는 행위는 결국 그들의 의존성을 키워 그들의 인생을 망치고
당신의 노후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공멸의 길입니다. 사랑한다면 차라리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십시오. 하지만 당신의 통장 비번을 가르쳐 주거나 노후를 위해 남겨둔 그 귀한 쌈짓돈에는 절대로 손을 대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지키고 결과적으로는 그 친척이 스스로의 삶을 대면하게 만드는 가장 자비로운 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할 부류는 바로 혈연을 채무 면제권으로 생각하는 뻔뻔한 친척들입니다. 이들은 앞서 말씀드린 약자 코스프레를 하는 이들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당신의 돈을 빌리면서 속으로 이미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이라고 선을 긋고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남입니까? 가족끼리 너무 야박하게 굴지 마세요 라는 말을 전매 특허처럼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참으로 묘한 힘을 가집니다. 좋을 때는 세상에 둘도 없는 든든한 버팀목이지만 돈 문제에 있어서는 이 울타리가 오히려 법과 상식을 뛰어넘는 초법적인 공간이 되곤 합니다. 이들은 남에게 돈을 빌릴 때는 이자도 쳐주고 기한도 지키려 노력하지만 친척인 당신에게 빌릴 때는 마음가짐부터가 다릅니다. 어차피 나중에 상속받을 돈 미리 당겨 쓰는 셈 치지 뭐라거나 형님은 자식들도 다 잘 됐는데 이 정도는 그냥 줄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아주 위험한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돈을 빌려갈 때와 갚아야 할 때의 태도가 극명하게 갈린다는 점입니다. 빌릴 때는 간이라도 빼줄 듯이 굴다가도 막상 약속한 날짜가 되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면 오히려 당신을 속 좁은 사람으로 몰아세웁니다. 돈 몇 푼에 친척 간의 정을 끊으려 하느냐며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기도 하지요. 이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노년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내 돈을 주고도 마음의 상처를 입고 졸지의 가해자가 되어버리는 이 기막힌 상황 말입니다. 여러분, 노년의 우정이나 혈연의 정은 돈이라는 불순물이 섞이는 순간 급격히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특히나 이들은 당신이 평생 일궈온 자산의 가치를 너무나 가볍게 여깁니다. 당신이 그 돈을 모으기 위해 얼마나 많은 저녁을 굶고 얼마나 많은 수모를 견디며 살았는지 그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지금 당장 자신의 주머니를 채워줄 수 있는 핫수분으로만 당신을 바라볼 뿐입니다. 제가 평생을 살며 지켜본 바에 의하면 이런 부류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은 고기를 던져 굶주린 늑대를 길들이려는 것과 같습니다. 고기를 주면 줄수록 늑대는 더 큰 고기를 원할 뿐 결코 당신의 충직한 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기가 떨어지는 순간 당신의 목덜미를 노릴 것입니다. 이들에게 빌려준 돈은 단순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남은 수명을 갉아먹는 스트레스가 되어 돌아옵니다. 밤마다 괘씸한 생각에 잠을 설치고 명절에 그 얼굴을 볼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진다면 그것이 바로 영혼이 병들어가는 신호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제가 깨달은 또 하나의 진리는 인간의 관계에도 정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정산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돈이 개입되면 마음의 정산이 불가능해집니다. 이 두 번째 부류의 친척들은 당신의 노년을 물질적으로 빈곤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한 신뢰 자체를 무너뜨려 정신적인 황폐함에 이르게 합니다. 나이가 들어 누군가에게 서운함을 느끼는 것만큼 기운 빠지는 일도 없습니다.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제 집안을 어떻게 세워줬는데 하는 보상 심리는 결국 당신의 노년만 비참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니 애초에 그런 기대를 가질 상황을 만들지 마십시오.
혈연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당신의 소중한 노후를 갈취하려는 이들에게 단호해지십시오. 이것은 비정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오래 지속하기 위한 지혜입니다. 돈을 빌려주면 사람을 잃는다는 옛말은 결코 틀린 것이 하나 없습니다. 특히 노년에는 사람을 잃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사람에 대한 염증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 염증이 당신의 생명력을 앗아가지 않도록 혈연이라는 이름의 무례함을 용납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고요한 황혼을 지키는 것은 타인의 염치 없는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경계를 명확히 긋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 풍랑 속에서 내 마음의 배를 안전하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50세가 넘고 60세가 되면 우리는 흔히 인생의 완성 단계에 왔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가장 취약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마음은 외로움에 쉽게 허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손을 내밀면 그것이 나를 붙잡아 달라는 손길인지 아니면 내 주머니를 노리는 손길인지 구분하지 못한 채 덜컥 그 손을 잡아버리고 맙니다. 지혜로운 노년을 살기 위해 가장 먼저 바꿔야 할 행동은 바로 가난을 연기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굴하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경제적인 사정을 굳이 주변에 알릴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친척들 사이에서 그 집 형님은 노후 준비가 끝났다더라는 말이 도는 순간 당신은 이미 타깃이 됩니다. 돈은 물과 같아서 낮은 곳으로 흐르기 마련이고 당신이 둑을 높게 쌓아두지 않으면 그 물은 사방으로 흩어져 사라질 것입니다. 내 노후도 겨우 풀칠할 정도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라 내 삶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전략적 침묵입니다. 또한 우리가 버려야 할 것 중 하나는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는 강박입니다. 무덤까지 가져갈 명예가 무엇이 그리 중요합니까?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 그 양반 참 인색했지라는 말을 듣는 것이 살아생전 자식들에게 줄 돈까지 털어 친척 빚 갚아주고 병원비가 없어 전전긍긍하는 것보다 수천 배 낫습니다. 노년에 거절하지 못하는 이유는 대개 체면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체면이라는 허울을 벗어던질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가 찾아옵니다. 상대방이 무리한 요구를 하며 당신을 자극하거나 심지어 모욕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어떻게 삼촌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라며 대드는 족하나 형님이 변했다며 비아냥거리는 동생 앞에서 같이 화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허허 웃으며 그래 내가 나이가 드니 마음이 좁아지나 보구나. 내 그릇이 이것밖에 안 되니 미안하다라고 말하고 넘기십시오. 그들이 당신을 욕하게 내버려 두십시오. 당신이 그들의 비난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비난은 결국 그것을 내뱉은 사람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의 절제입니다. 돈을 빌려줄 수 없는 이유를 구구절절 설명하지 마십시오. 설명이 길어지면 상대는 그 틈을 파고들어 논리를 세웁니다. 그저 빌려줄 여력이 없다는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상대가 어디에 돈을 다 썼냐고 물어도 대답할 의무가 없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이지 친척들과 공유하는 공공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또 다른 행동은 과거의 공치사를 늘어놓는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 너희 집 어려울 때 어떻게 해줬는데 라는 말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에게 부채감만 주어 당신을 더 피하게 만들 뿐입니다. 과거의 호의는 이미 지나간 강물에 흘려보내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내 손에 쥐고 있는 작은 것을 지키는 데 집중하십시오. 50세 이후의 평안함은 관계의 넓이가 아니라 깊이에서 옵니다. 나를 이용하려는 100명의 친척보다
내 곁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며 돈 이야기 없이 삶을 논할 수 있는 한 명의 친구가 더 소중합니다. 진정한 자존심은 남에게 베풀어서 얻는 칭송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고 내 삶을 스스로 책임지는 단단함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책장을 덮기 전에 우리가 정리해야 할 것은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인간관계의 엉킨 실타래입니다. 빌려준 돈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하며 남은 생을 보낸다면 그보다 더 큰 낭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예 빌려주지 않음으로써 미워할 일조차 만들지 않는 것, 그것이 제가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을 평온하게 그리고 가장 나답게 살아가는 기술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긴 이야기의 종착역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들이 어쩌면 여러분의 가슴 한구석을 서늘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냉정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앞두고 제가 깨달은 가장 큰 사랑은 무분별한 배천이 아니라 각자의 삶을 각자의 무게로 견뎌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에 대한 예의이며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존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노년의 자유를 경제적 여유나 자식들의 성공에서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는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고 누구도 나에게 빚지게 하지 않는 상태에서 옵니다.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해 밤잠을 설치는 것은 내 마음의 감옥에 타인을 가두고 나 자신도 그 감옥의 간수가 되어 함께 고통받는 일입니다. 돈을 빌려주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친척이라는 소중한 인연을 원수로 만들지 않을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깊고 넓은 자비입니까? 여러분, 남은 생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이제는 남의 시선이라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치장하던 일을 멈추십시오. 친척들의 비난이 두려워 내 노후를 팔아넘기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당신을 향해 손가락질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잘못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그들의 욕심을 채워주지 않았기 때문일 뿐입니다. 욕심을 채워주지 못해 듣는 비난은 훈장처럼 여기셔도 좋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당신의 삶을 단단히 지켜내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니까요. 이제 여러분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 보십시오. 주름진 그 손은 한때 세상을 바꾸려 했었고 자식들을 먹여 살렸으며 부모님을 봉양했던 거룩한 손입니다. 그 손에 쥐어진 작은 여유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살아온 고난의 세월에 대한 보상이며 앞으로 당신이 맞이할 평온한 죽음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그 귀한 것을 염치없는 현연의 요구에 내던지지 마십시오. 대신 그 돈으로 자신을 위해 꽃 한 송이를 사고 사랑하는 사람과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나누십시오.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이라면 결코 당신의 노후를 담보로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평안을 바라는 사람은 당신의 지갑이 아니라 당신의 안부를 먼저 묻습니다. 이것이 진짜 관계와 가짜 관계를 가려내는 가장 선명한 시금석입니다. 저는 이제 저 너머의 세상으로 떠날 준비를 하며 제가 가졌던 모든 수식어와 지식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결국 나 자신으로 살았던 시간들 뿐이더군요. 남의 부탁을 들어주느라 전전긍긍했던 시간, 체면 때문에 속으로 알았던 시간들은 죽음 앞에서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오직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내 삶의 경계를 평화롭게 지켰던 순간들만이 영혼의 등불이 되어 앞길을 비춥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단단해지십시오. 노년의 단단함은 차가움이 아니라 투명함입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싫은 것은 싫다고 말할 수 있는 그 투명한 진실함이 당신의 남은 생을 찬란하게 만들 것입니다. 돈 때문에 울고 웃는 인연의 굴레에서 벗어나 오직 당신의 영혼이 속삭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평온한 저녁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제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의 이 투박한 조언이 여러분의 가슴속에 작은 이정표가 되었다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히 행복합니다. 이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셔 보십시오. 당신의 삶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닌 오직 당신만의 것입니다. 그 고귀한 자유를 부디 만끽하십시오.